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악의 해커 조직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힘을 합쳐 미 국방부 네트워크를 공격했는데요. 3만 개의 멀웨어를 동시에 투입한 이 초대형 공격이 단 0.3초 만에 완벽하게 차단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즉시 자국의 아마테라스 시스템이 이 공격을 막았다며 허세를 떨며 성명을 발표했고, 의심을 품은 미국 백악관은 직접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아마테라스 시스템은 껍데기만 그럴싸한 허상이었고, 실제로 해커들을 막은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계 최강 해커들의 연합 공격을 막아낸 걸까요? 왜 일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천인공노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 해리슨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4이죠. NSA 사이버 보안 분석가로 15년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2025년 11월 저는 세계를 뒤흔들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16일 새벽 2시 3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시튜에이션 룸,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긴급 소집이라는 짧은 문자만 있었죠. 저는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에 올랐어요. 워싱턴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악관까지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트래픽 분석 화면이 떠 있었죠. 빨간색 경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심각했어요. 국방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0분 전부터 미 국방부 통합 네트워크에 대규모 공격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중국 APT-41과 러시아 코지 베어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중러 해커 조직이 손잡은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60개 취약점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멀웨어가 3만여 개나 투입됐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공격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로그를 확인했어요. 공격 감지 시간 새벽 2시 36분 47초. 첫 번째 차단 2시 36분 47.3초. 0.3초 만에 차단됐다는 겁니다. 불가능했어요.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빨랐고 완전 자동화 시스템치고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죠? 국정원장이 문서를 띄웠어요. 일본 정부의 긴급 발표문이었습니다. 자국이 개발한 아마테라스 AI 방어 시스템이 동맹국을 방어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맞지 않는다고. 일본은 사이버 방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독자 기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마크, 자네가 15년을 이 바닥에서 일했잖아. 저게 진짜 일본 기술 같아.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0.3초 반응 속도, 완벽한 패턴 인식, 3만 개 멀웨어 동시 차단. 15년을 코드와 씨름한 분석가로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도쿄 가봐. 그리고 확인해. 만약 저게 진짜라면 우리도 협력해야 하고 만약 가짜라면.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가짜면 동맹 70년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봐야지. 공군 특별기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비행 중에 저는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일본의 사이버 방어 역사를 말이죠. 미국 기술 도입, 장비 구매, 훈련 지원. 하지만 독자 개발 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일본 내각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 연락관이 마중 나왔어요.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해리슨 보좌관님, 아마테라스 시설은 보안상 내일 방문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 업데이트 중이라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시스템 업데이트라고요. 사이버 전문가들은 압니다. 중요 시스템은 24시간 가동이 원칙이에요. 업데이트는 핫픽스로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비밀 시스템이 하필 미국 특사가 오는 날 업데이트 중이라니요. 연락관님, 저는 NSA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사이버 시스템 업데이트가 뭔지 잘 압니다. 연락관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오다이바 NISC 본부로 향했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대형 작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아마테라스 UI가 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그래픽이 인상적이었죠. 센터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아마테라스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위협 탐지, 자동 차단, 패턴 학습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화면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실시간 시스템 특유의 미세한 렉이 없었어요. 센터장님, 실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실시간 트래픽 분석을 보고 싶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보안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 국방부 네트워크를 방어하셨습니까? 미국 네트워크에는 접속했으면서 자국 네트워크는 보안상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센터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정적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보여주시는 게 녹화 영상 아닙니까?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화면 하단 타임스탬프를 가리켰습니다. 10분 전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루프 영상입니다. 결국 센터장이 인정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아직 컨셉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 가능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 국방부를 지킨 건 뭡니까? 센터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즉시 워싱턴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방어 패턴을 다시 분석해달라고 했어요. 몇 시간 후 결과가 왔습니다. 분석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좌관님, 이거 일본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키텍처가 완전히 달라요. 다층 방어 구조, 양자암호 통합, AI 인간 하이브리드 의사결정. 이건 한국식입니다. 한국이라고요. 네. KISA나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기술로 추정됩니다. 2022년 북한 해킹 방어 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했지만 공허했습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한 거짓말이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락관과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해리슨 보좌관님,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부센터장 박지훈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박지훈의 눈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거만함은 없었죠. 일본 센터장의 불안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NSA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박지훈이 물었어요. 15년 일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오늘 좋은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시 코드가 그리워지실 겁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 리무진으로 판교까지 1시간이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펼쳐졌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죠. 박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쿄에서 뭘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모 영상뿐이었습니다. 녹화본이더군요. 박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사이버 방어를 미군에 의존해왔죠. 주일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있으니까요. 독자 능력 개발은 소홀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우리는 혼자 버텨왔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보좌관님, 우리가 왜 독자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매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DMZ까지 50km예요. 서울은 그보다 가깝죠. 미군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했어요. 저는 불편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과보한 건 아닐까? 우리가 모든 걸 해주니까 스스로 능력을 키우지 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강해진 겁니다. 차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IT 기업 건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생체인식 7단계를 거쳤어요. 홍채 스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정맥 인식, 음성 인식, 걸음걸이 분석, DNA 샘플까지. 펜타곤보다 철저했습니다. 박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진짜를 지킵니다. 가짜가 아니라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축구장 2배 크기의 통합 사이버 작전실이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분석가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위협 탐지, 트래픽 분석, 패턴 인식. 중앙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실시간 공격 시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만 분당 10여 개씩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NSA 스렛 오퍼레이션스 센터와 동급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중앙 콘솔로 안내했어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11월 16일 새벽 2시 36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로그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공격 감지 시간 2시 36분 47초. K-실드 1차 방어 가동 47.1초. AI 분석 완료 47.2초. 인간 분석가 최종 승인 47.3초. 전체 차단 완료 47.3초. 0.3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됐어요. AI 혼자 판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AI가 먼저 분석하고 인간이 최종 승인했어요. 완전 자동화의 위험을 피한 겁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K-실드는 3층 구조예요. 1층은 양자암호 통신망. 해킹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층은 AI 자율방어 시스템. 실시간으로 패턴을 학습하죠. 3층은 인간 분석가. AI가 제안하면 인간이 최종 결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AI 인간 하이브리드. 이게 답이었습니다. 박지훈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K-실드의 핵심은 신뢰예요. AI를 완전히 믿지도 완전히 불신하지도 않습니다. AI는 빠르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느리지만 맥락을 이해합니다. 둘을 결합하면 빠르면서도 정확해지죠. 화면에 K-실드의 작동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1층 양자암호망이 모든 통신을 암호화해요. 물리법칙상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감청을 시도하면 즉시 감지되죠. 2층 AI 시스템은 매초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정상 패턴과 비교해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요. 90% 이상 확률로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3층으로 넘깁니다. 3층이 핵심입니다. 박지훈이 작전실을 가리켰어요. 여기 앉아있는 100명의 분석가들이죠. 이들은 10년 이상 경력자들입니다. 북한 해커와 싸운 베테랑이에요. AI가 놓칠 수 있는 미묘한 신호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려요. 차단할지 관찰할지 역추적할지. 박지훈이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저는 날짜를 기억했어요. 그날 NSA에도 북한발 공격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방망에 대한 침투 시도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었습니다. 신종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었죠. K-실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십시오. 박지훈이 재생을 눌렀어요. 공격 시작 후 1초 AI가 이상 패턴 감지. 2초 분석가 3명이 동시에 확인. 3초 제로데이 공격으로 확정. 4초 차단 및 역추적 개시. 15초 북한 서버 23개 위치 파악. 30초 모든 서버 무력화. 이게 우리의 실전 경험입니다.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단순히 막기만 한 게 아닙니다. 공격을 역이용해서 상대방의 인프라를 파괴했어요. 수비가 곧 공격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NSA에서 15년을 일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그 이상이었어요. 개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미 사이버 사령부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90억 달러죠. K-실드 개발에는 18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5분의 1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능은 최고인데 비용은 5분의 1이라고요. 운영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훈이 계속했어요. 기존 시스템은 장비 유지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력 비용이 엄청나요. K-실드는 AI가 대부분을 처리하니까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효율은 2배가 됐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할 이야기였어요. 최고 성능의 최저 비용. 완벽한 딜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제안했습니다. 보좌관님 직접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모의 훈련이지만 실전과 동일한 환경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현장 복귀였습니다. 저는 보좌관이 된 이후 현장을 떠났었어요. 서류와 회의만 했죠. 하지만 코드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비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석가 근무복이었어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NSA 시절 제 유니폼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옷을 입는 순간 15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멀웨어 분석, 첫 APT 추적, 워너크라이 대응. 손이 떨렸어요. 흥분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석가 워크스테이션으로 안내받았습니다. 6개의 모니터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실시간 트래픽 분석 도구,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포렌식 프로그램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 패킷 디코더, 로그 분석기. 낯익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어요. 이 감촉.
그리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지훈이 물었어요. 레드팀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고포론치. 모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패킷이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에 경고가 떴어요. AI가 93% 확률로 악성 코드라고 판정했습니다. 저는 패킷을 열어봤습니다. 헥스 코드가 화면을 채웠어요. 16진수의 바다. 일반인에게는 의미 없는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언어였습니다. 15년간 읽어온 언어. 코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었어요. 메모리를 넘치게 해서 시스템 권한을 탈취하려는 시도.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5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악성 코드가 맞아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색 불이 들어왔어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왼쪽 워크스테이션에 젊은 분석가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를 봤습니다. 김민준.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였어요. 민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방금 차단하신 머레어 변종이 3개월 전에 나타났었어요. 북한 김숙희 조직이 쓰는 수법입니다. 오른쪽에는 박서연이라는 분석가가 있었어요. 네트워크 포렌식 전문가. 서연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공격 소스 IP를 역추적했어요. 중국 선양 서버를 경유했는데 진짜 출발지는 평양으로 보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NSA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팀에 요청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여기서는 옆 동료가 즉시 알려줍니다. 후방에는 AI팀이 있었습니다. 5명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AI 신뢰도를 95%로 상향 조정합니다. 방금 패턴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됐거든요. 다음번엔 더 빠르게 탐지할 겁니다. 이게 팀워크였습니다. 저는 혼자 판단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보를 줬고 저는 그걸 종합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다시 AI 학습으로 이어졌어요. 선순환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공격이 계속됐어요. 피싱 메일, 디도스,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다양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씩 분석하고 판단했어요. 민준 씨와 서연 씨가 계속 도왔습니다. 이건 신종이에요. 저건 변종입니다. 여긴 정상 트래픽이고요. 20분 후 2차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아무 경고도 뜨지 않았어요. AI가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좌관님, 트래픽 패턴이 이상해요. 정상처럼 보이지만 패킷 크기가 미묘하게 달라요. 저는 집중했습니다. 서연 씨가 가리킨 부분을 봤어요. 맞았습니다. 패킷이 너무 균일했어요. 정상 트래픽은 불규칙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기계적으로 균일했습니다. 스텔스 공격이었어요. 민준 씨가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이에요. 아직 패치가 안 나온 보안 구멍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15년의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제로데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요. AI가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직관으로만 잡을 수 있죠. 코드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려는지 뭘 하려는지 10분간 분석했어요.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제로데이 공격입니다. 메모리 관리 취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즉시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취약점 정보를 AI팀에 넘겼어요. 패치 개발을 시작하라고요. AI팀이 답했습니다. 패턴 분석 완료. 임시 패치 3분 내 배포 가능합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훈련이 끝났어요. 총 47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47건 모두 방어했어요.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박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NSA에서는 혼자 싸웠습니다. 강했지만 외로웠어요. 모든 판단을 혼자 내려야 했고 모든 실수를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가 놓치면 끝이었어요. 백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팀의 일부였습니다. AI는 제게 1차 정보를 줬고 민준 씨는 머레어 전문 지식을 제공했고 서연 씨는 네트워크 분석을 해줬습니다. AI팀은 제 판단을 학습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저는 박지훈을 봤습니다. 개인 천재가 아니라 팀워크. 혼자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어요. 각자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결합하면 됩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K실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협업이에요. 저녁에 박지훈과 둘이 조용한 한정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곳이었죠. 음식이 나왔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일본 네트워크에서 테스트하셨습니까? 한국 네트워크에서 해도 됐을 텐데요. 박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술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일본의 대응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중러연합 공격은 미국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네트워크도 동시 타겟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막을 수 있는지.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고 미국 기술을 도입했고 예산도 우리보다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그럴까? 장비만 좋다고 강한 게 아니거든요. 운용 능력, 대응 속도, 의사결정 체계.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켜봤어요. 결과는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NISC는 단 한 개의 방어 시스템도 제 시간에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공격 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20분 후에야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30분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40분 후 총리 보고, 50분 후 미군 사이버 사령부의 지원 요청, 1시간 후에야 대응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대신 막아준 거예요. 박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이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테라스라는 그럴싸한 이름까지 붙여서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능력을 검증하고 상대가 착각하게 두고 진짜는 숨기는 거죠. 왜 그런 전략을 쓰셨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박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소평가는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세계가 일본만 주목할 때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주목받지 않으니 압박도 없었고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일본의 약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군에 의존했어요. 주일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믿었죠. 위기가 오면 미군이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자체 대응 능력 개발은 소홀했어요. 의사결정 체계도 느립니다. 박지훈이 계속했어요. 일본은 관료제가 강해요. 모든 결정에 승인이 필요하고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누구 허락, 누구 승인, 누구 보고. 단계가 너무 많아요. 사이버 공격은 초 단위로 진행되는데 그들은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70년간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DMZ까지 50km. 서울은 그보다 가깝죠.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체 대응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분석가들은 다릅니다. 박지훈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작전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훈련받았어요. 북한은 매일 공격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요. 디도스, 랜섬웨어, APT, 피싱, 스피어 피싱, 워터링 홀, 제로데이. 가리지 않습니다. 2009년 7월 7일 디도스 대란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NSA도 모니터링했었죠. 청와대 국방부 백악관 웹사이트가 마비됐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이버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2013년 3월 20일 사이버 테러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방송사와 은행이 동시에 마비됐어요. 32,000대의 컴퓨터가 파괴됐습니다. 북한 작품이었죠. 그날 우리는 맹세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2014년 한국수력 원자력 해킹도 있었습니다. 원전 설계도가 유출됐어요. 북한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강해졌어요. 실전 경험이 쌓였습니다. 지금 우리 분석가들은 15년간 북한과 싸워온 베테랑입니다. 저는 박지훈의 눈을 봤습니다. 피로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보좌관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17년 워너크라이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응을 총괄했었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었어요. 병원, 공장, 관공서 모두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는 박지훈을 봤습니다. 동아시아 일부 네트워크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국이었습니까? 박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준비했어요. 북한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선호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외화가 필요했어요. 제재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로 돈을 벌려 했죠. 우리는 그 패턴을 분석했어요. 어떤 취약점을 노리는지, 어떤 암호화 방식을 쓰는지. 워너크라이가 퍼지기 한 달 전 우리는 이미 백신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워너크라이 자체를 알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계열의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 체계는 갖췄죠. 그래서 피해가 적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의심이 네, 우리였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저는 박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버 강국이 있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이나 중국 정도로 생각했죠. 한국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박지훈이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한 거예요. 과소평가, 무시. 그게 우리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조용히 준비할 시간, 실수할 시간, 배울 시간. 세계가 주목했다면 압박이 심했을 거예요. 성과를 빨리 내라고 돈을 더 달라고 왜 안 되냐고. 하지만 아무도 안 봤으니까 자유로웠어요. 보좌관님,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싶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일본처럼 의존하지 않고 함께 서고 싶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되 주권은 지키고 협력하되 대등하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동맹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종속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협력. 미국이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68페이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표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K-쉴드 시스템 평가 및 한미사이버 협력 제언. 대통령은 밤새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크 일본 거 가짠가? 트럼프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완전히 가짜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데모 영상뿐이었어요. 실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컨셉일 뿐이고 일본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한국은 실전 검증까지 완료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네 혼자 K-쉴드 뚫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답해야 했어요. 저 혼자는 못 뚫습니다. K-쉴드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양자암호망은 물리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고 AI는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인간 분석가들은 15년 실전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도 혼자 막지 않습니다. AI와 인간이 협업해요. 100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한 명이 놓쳐도 다른 사람이 잡아요. AI가 못 보면 인간이 봅니다. 완벽한 협업 체계예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워크가 개인 천재를 이기는 거야. 맞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사이버 전쟁은 더 이상 개인 해커의 싸움이 아닙니다. 조직 대 조직, 시스템 대 시스템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문서를 꺼냈어요. 국무부와 국방부가 밤새 만든 거야. NSA도 검토했고. 한미 사이버 전략 동맹 강화 선언문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목차만 3페이지였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K-쉴드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화. NSA 국정원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 확대. 양자암호 통신망 공동 구축. AI 방어 시스템 공동 연구. 한국을 인도태평양 사이버 안보 핵심 파트너로 격상. 일본과의 사이버 협력 단계적 재검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강화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안보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된 미일 중심 체제에서 한미 중심 체제로의 전환. 역사적 결정이었죠. 트럼프가 펜을 들었어요. 딜의 기술 내 책 읽었지.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스트 딜은 윈인이야. 양쪽이 다 이득을 봐야 진짜 거래라는 거지. 일본은 페이크로 우리를 속였어. 70년 동맹국이 그래도 되는 거야. 윌루즈를 만들려 했어. 우리만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다르다. 트럼프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진짜를 보여줬어. 숨기지 않고 다 공개했어. 직접 체험하게 했어. 그리고 함께 발전하자고 제안했어.
기술 공유, 공동 개발, 대등한 파트너십. 완벽한 윈윈이야. 어느 쪽하고 손잡아야 할지는 명확하잖아. 저는 2017년을 떠올렸습니다. 워너크라이 후 제가 보고서에 썼던 문장. 현재는 우리가 앞섭니다. 하지만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동아시아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위협이 있습니다. 8년이 지났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2017년에 우려했던 그 위협. 저는 트럼프를 봤어요. 위협이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전에서 단련됐고 결국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굵은 사인펜으로요. 도널드 J. 트럼프. 완료됐어. 마크, 자네가 한국 가서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네. 안 갔으면 우린 계속 일본한테 속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일주일 후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 차세대 사이버 방어 공동 개발 합의. K-실드 시스템 미 국방부 네트워크 시범 적용. NSA 국정원 통합 사이버 작전센터 설립. 한미 사이버 동맹세 시대 개막.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판교의 작전실을 떠올렸습니다. 분석가 워크스테이션에 앉아 3시간 동안 팀과 함께 싸웠던 그 순간을요. 민준 씨와 서현 씨가 옆에서 도와주던 것. AI팀이 후방에서 지원하던 것. 혼자가 아니었던 그 느낌. 도쿄에서도 뉴스가 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NHK 생중계였습니다. 화면 속 총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마테라스 사건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일 사이버 협력 MOU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사이버 예산 재검토 시작. NISC 센터장 전격 사임. 일본 언론은 연일 아마테라스 스캔들을 보도했어요. 70년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 사이버 동맹 공식 발표. 판교 K-실드 센터에서 합동훈련 개시. 박지훈 부센터장이 센터장으로 승진.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인력 30% 증원. 예산 2배 확대. 한국은 부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지훈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상으로 잠깐 통화했어요. 축하합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박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함께 서는 동맹 시작입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뵙겠습니다. 합동작전센터 설립회의가 있거든요. NSA도 변했습니다. K-실드 방식 도입이 결정됐어요. AI 인간 하이브리드 방어 체계 구축. 제가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조직 개편이 시작됐어요. 분석가들을 팀으로 재배치하고 AI팀을 확대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분석가 운영이 NSA로 파견 근무를 왔어요. 민준 씨와 서현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분석가가 우리 작전실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NSA 분석가들이 불편해했죠. 하지만 첫 합동 훈련 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팀의 협업 능력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정보 공유 속도, 의사소통 효율, 팀워크. 15년 실전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었어요. 우리 분석가들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어요. 저는 지금 NSA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여요. 물결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15년 전 첫 출근 날을 떠올립니다. 젊은 분석가였죠. 코드는 거짓말 안 한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배웠어요. 코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코드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싸워야 강해져요. AI와 인간이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국가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진짜 힘은 함께 싸우는 겁니다. 혼자 최강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것. 개인 천재가 아니라 팀의 승리. 기술 독점이 아니라 협력과 공유. 이게 제가 판교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2017년 워너크라이 후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답을 찾았어요. 답은 조용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연구하던 사람들.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자기 땅을 스스로 지키려던 사람들. 북한과 70년을 대치하며 단련된 사람들. 매일 수백 번의 공격을 막으며 강해진 사람들. 실전에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운 사람들. 그들이 세계 최고가 됐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마크 해리슨입니다. 44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 전직 NSA 분석가. 15년간 코드와 싸운 사람.
그리고 진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미국인입니다. 판교에서 저는 미래를 봤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 이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